은호야, 그만 좀 해. 너 지금 업무 시간이야. 내 사생활에 간섭할 자격 너한테 없다고 했을 텐데. 이지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얼음 송곳보다 더 날카롭게 지은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뒤늦은 고백으로 지은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남자가 도쿄 출장이라며 연락이 두절되었던 3일 만에 돌아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지은호는 눈앞에 선 이지혁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의 안색은 종이장처럼 창백했고 평소에 생기 넘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초점을 잃은 채 서늘한 벽을 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지혁은 지금 당장이라도 지은호를 끌어안고 나 사실 너무 무서워. 나 좀 살려줘라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그 잔인한 선고, 오늘 밤이라도 심장이 멈출 수 있다는 의사의 경고가 이지혁의 귓가에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확장성 심근병증, 이름조차 생소한 이 병은 이지혁에게서 사랑할 권리도 은호와 함께할 미래도 단숨에 앗아가 버렸습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은호의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지혁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연극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지은호는 억울함과 서운함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채 이지혁을 쏘아붙였습니다. 대표님, 3일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출장 갔다 와서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거예요? 내가 걱정돼서 보낸 메시지들 다 보셨잖아요. 읽고 씹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자격 운운하며 밀어내요. 대체 출장 가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이 이렇게 변하냐고요. 은호의 외침이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지만 이지혁은 책상 위의 서류만 무의미하게 넘기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조여오는 통증을 참아내느라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요.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박성재가 들이닥쳤습니다. 박성재는 이수빈과의 이별로 만신창이가 된 마음을 달래려 친구 이지혁을 찾아온 것이었는데요. 야, 이지혁, 너 나 좀 도와줘야겠다. 나 지금 마라톤이라도 뛰어야겠어. 아니면 농구 한 판 하든지. 속이 터져서 못 살겠으니까 당장 나와. 박성재의 철없는 요구에 이지혁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야, 이 나이에 무슨 농구야? 라며 농담으로 받아쳤을 지혁이었지만 지금 그에게 운동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안 돼. 나 운동 못해. 이지혁의 단호하고도 힘없는 대답에 박성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너 마라톤 동호회까지 나갔던 놈이 갑자기 왜 이래? 이수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데 친구라는 놈이. 박성재가 투덜거리며 다가왔을 때 그는 이지혁의 눈에 고인 눈물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늘 강하고 여유롭던 이지혁이 마치 벼랑 끝에 선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모습에 박성재는 얼어붙고 말았죠. 지은호 역시 그 눈물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밀어내던 그 독한 눈빛 뒤에 숨겨진 거대한 슬픔을 목격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지혁은 은호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지은호 씨, 나가봐. 성재랑 할 얘기 있어. 지은호가 마지못해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이지혁은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책상 위로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박성재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지혁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혁아, 너 왜 이래? 어디 아파?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야? 이지혁은 젖은 목소리로 박성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힘이 없었습니다. 성재야, 너 내 뒤치다꺼리 좀 해야겠다. 나 좀 잘 죽을 수 있게 도와줘. 이지혁의 입에서 나온 죽음이라는 단어에 박성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병원에서 들었던 진단 내용과 심장이식 대기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자신이 언제 급사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한부 상태라는 것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박성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너 며칠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 감기라며. 그냥 몸살이라며. 이지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내 심장이 이미 커질 대로 커져서 제 기능을 못한대. 은호한테 고백하고 아버지랑도 이제 막 풀었는데 이제 좀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늘이 나보고 그만 가라네. 지혁의 고백은 절망적이었고 박성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이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친구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 것이죠. 이지혁은 박성재를 다독이며 부탁했습니다. 부탁이야, 성재야. 은호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줘. 은호는 이미 고성의 사모님 때문에 충분히 고통받고 있어. 내가 그 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날 미워하게 만들어줘. 내가 떠나도 은호가 덜 아플 수 있게 아주 나쁜 놈으로 기억되게 도와달라고. 박성재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려 했지만 이지혁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친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우정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무실 밖에서 이들의 대화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이지혁의 눈물을 본 지은호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려워. 은호야, 너무 어렵다라고 중얼거리던 지혁의 혼잣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지은호는 휴대폰을 들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쿄 출장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대표님, 무슨 일이죠? 제발 말 좀 해줘요. 하지만 이지혁은 그 메시지를 보고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지혁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은호와 함께했던 짧지만 화려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던 날, 비혼주의자로 살겠다며 그녀의 고백을 냉정하게 거절했던 날, 그리고 뒤늦게 사랑을 깨닫고 달려갔던 날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손에 잡히지 않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옥상 난간을 붙잡고 나직이 은졸였습니다. 은호야, 너를 정말 사랑했고 단 한 번만이라도 네 남편으로 살고 싶었어. 그런데 신은 나에게 그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나 봐. 그의 눈물 한 방울이 옥상 바닥으로 떨어졌고 아래층 사무실에서 그를 기다리는 지은호의 간절한 기다림은 점점 더 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다시 사무실로 내려와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그는 은호에게서 더 멀어지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해 가장 고독한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은호는 멀어지는 이지혁의 뒷모습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폭풍이 자신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폭풍의 실체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가 겪게 될 고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내 돈, 내 서류들 다 어디 갔어? 평창동 대저택의 안방, 고성희의 비명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공기를 찢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이 퇴근 전까지 나가라는 최후 통첩을 내린 직후 고성희는 재빨리 금고부터 열었는데요. 비상시에 대비해 숨겨둔 거액의 현금과 자신의 뒤를 봐주던 정관계 인물들의 리스트, 그리고 박진석 회장의 약점까지 기록해둔 비밀 파일들이 들어있어야 할 금고 안은 차가운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먼지 한 톨 남지 않은 텅 빈 금고를 마주한 고성희의 눈은 광기로 뒤집혔고 화려하게 치장한 손톱이 감고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 가득했더라고요. 사실 이 금고를 턴 장본인은 바로 이지혁의 아버지 이상철이었습니다. 그는 박진석 회장이 고성희의 실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틈을 타 고성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존 무기들을 미리 확보해버린 것이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고성희는 이 모든 것이 지은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 입양아 계집애, 지은호, 네가 감히 내 인생을 통째로 털어가? 고성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보석 상자들을 쓸어 담으며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짐을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도끼가 가득 오른 눈으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거실에는 박진석 회장이 보낸 경호원들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평소의 우아함을 완전히 내던진 채 비켜 내가 이 집 안주인이야. 누구 몸에 손을 대? 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진석의 명령을 받은 경호원들은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고성희는 핸드백 하나만을 든 채 쫓겨나듯 집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대문 밖으로 쫓겨난 고성희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나를 이렇게 버려? 20년을 조강지쳐 노릇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고필순이라고 무시해?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지은호에 대한 살이에 가까운 증오만 남았습니다. 고성희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지은호의 작업실로 향했는데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는 지은호도 똑같은 지옥으로 끌고 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지은호의 작업실 앞에 도착한 고성희는
문을 부술 듯이 두드렸습니다. 지은호는 연락 두절인 이지혁 때문에 넋이 나가 있다가 갑작스러운 고성희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랐는데요. 고성희는 들어오자마자 지은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네가 다 꾸민 짓이지? 이상철 그 늙은이랑 짜고 내 금고 털었지. 말해. 내 서류들 어디 있어? 갑작스러운 폭력에 지은호는 바닥으로 쓰러졌지만 고성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은호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악기처럼 소리를 질렀는데요. 네가 내 딸이라고? 아니, 넌 내 인생의 저주야. 아픈 네 오빠한테 간 떼어줄 때 그냥 죽어버리지 그랬어. 왜 살아나서 내 앞길을 막아? 고성희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말들에 지은호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간이식까지 해준 쌍둥이 오빠의 존재, 그리고 이 여자가 정말 나의 생물학적 어머니라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거든요. 지은호는 고통 속에서도 고성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야. 엄마는커녕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없어. 당신이 무너진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쌓아온 그 추악한 거짓말 때문이야. 지은호의 일갈에 고성희는 더욱 미쳐 날뛰며 작업실의 집기들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가 정성껏 만든 인테리어 모형과 도안들이 고성희의 발에 짓밟혔고 작업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소란을 듣고 달려온 이수빈이 고성희를 말리려 했지만 수빈에게도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너도 똑같아. 이지혁 동생 아니랄까봐 나를 감시해. 너희 오빠 죽어가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비켜. 고성희는 지역의 시한부 사실은 모르고 있었지만 지역을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내며 마지막 발악을 이어갔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경비원들에 의해 끌려나갔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지은호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고성희는 길거리로 내팽개쳐진 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로 지은호의 입양 사실과 자신의 출생 비밀을 언론에 터뜨려 지은호의 디자이너 커리어를 완전히 매장하려 계획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너만은 살려두지 않아. 이 뒤틀린 모성애와 증오는 자신의 핏줄마저 도구로 이용하는 모습에 분노하게 만들며 그녀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숨을 죽이고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텅 빈 금고처럼 고성희의 영혼도 텅 비어버렸지만 그 빈자리는 복수라는 도끼로 채워졌습니다. 네, 친엄마가 정말 저 여자라고요? 엄마,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응? 고성희가 휩쓸고 간 아수라장이 된 작업실 바닥에서 지은호는 넋이 나간 채 정순이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조금 전 고성희가 내뱉었던 넌 내 인생의 저주야라는 말들이 지은호의 귓가에 날카로운 이명처럼 울리고 있었는데요. 평생을 입양하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면서도 언젠가 만날 친모는 자신을 어쩔 수 없이 보낸 가련한 사연이 있을 거라 믿어왔던 지은호에게 오늘의 진실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순이는 차마 지은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침묵은 고성희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죠. 은호야, 미안하다.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그 여자가 너를 버리고 재벌가로 시집가겠다고 했을 때 내가 너를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키우겠다고 했어. 그래야 네가 그 독한 여자 손에서 안 망가질 것 같아서. 정순이의 고백에 지은호는 온몸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은호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맞서 싸웠던 악녀 고성희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고 디자인 도안을 훔치게 시켰던 그 여자가 사실은 자신을 낳아준 엄마였다는 사실이 징글징글하게 혐오스러웠던 겁니다. 그럼 내가 간이식을 해줬던 그 쌍둥이 오빠 한우진도 고성희의 아들이니까 내 친오빠였던 거네요. 그 여자는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버린 딸인 나를 이용한 거였어? 지은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처절한 배신감으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정순이는 은호를 안아주려 했지만 지은호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도 똑같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지혁 대표님이 고성이랑 싸울 때 내가 그 집안이랑 엮여서 고통받을 때 엄마는 다 알고 있었잖아. 왜 가만히 있었어? 지은호의 원망은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정순이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안하다 은호야. 네가 상처받을까봐 그 여자가 너를 자기 딸인 걸 알게 되면 더 괴롭힐까봐 무서웠어라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에는 이지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였나? 그래서 대표님이 갑자기 나를 차갑게 대하는 건가?
이지혁이 고성희의 실체를 조사하다가 지은호와의 관계를 알아버렸고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딸이 지은호라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밀어내는 것이라고 오해한 것이죠. 지은호는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 고성희라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닦아내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에 순수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서늘한 복수심과 도끼가 서려 있었는데요. 나 이제 지은호 아내 고성희의 딸로도 안 살아. 하지만 그 여자가 나를 버린 대가, 나를 도구로 이용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해줄 거야. 지은호는 정순이를 남겨둔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고성희가 쫓겨나 잠시 머물고 있던 호텔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성희와 정면으로 마주섰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아나무인 격으로 네가 여기까지 왜 와? 돈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라며 비아냥거렸지만 지은호는 말없이 고성희의 앞에 서류한 뭉치를 던졌습니다. 그것은 지은호가 고성희의 아들, 즉 자신의 친오빠에게 간이식을 해주며 작성했던 동의서와 병원 기록들이었습니다. 보세요. 당신이 저주라고 불렀던 딸이 당신 아들을 살렸어. 당신은 그날 아들만 살린 게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릴 가장 무서운 적을 키운 거야. 지은호의 차가운 목소리에 고성희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지은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고필순 씨, 당신이 나를 버린 건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내 소중한 사람들을 건드린 건 절대 용서 못해. 당신이 가진 그 마지막 가시까지 내가 다 벗겨줄게. 기대해. 지은호의 선전포고에 고성희는 실성한 듯 웃으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넌 그냥 내 핏줄이야. 네 몸속엔 내 피가 흐른다고.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지은호는 대답 대신 싸늘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작업실로 돌아오는 길, 쏟아지는 빗줄기를 맞으며 지은호는 길가에 멈춰서서 하늘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었습니다. 대표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나 같은 여자가 대표님 곁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지혁이 시한부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지은호는 자신의 출생이 그에게 짐이 될까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수빈아, 제발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나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야. 어두운 골목길, 박성재는 이수빈의 집 앞에서 초췌한 몰골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반대와 고성희의 서슬퍼런 방해로 강제로 이별해야 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오늘 박성재의 눈빛은 예전에 망설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지혁의 시한부 선고를 전해 들은 후 박성재에게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친구의 고통을 목격한 그에게 가족의 반대 따위는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이수빈은 차갑게 박성재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우리 끝났잖아요. 본부장님,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무슨 짓 했는지 잊었어요? 나 더 이상 비참해지기 싫어요. 수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박성재는 그녀의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빈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나직이 의졸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런데 수빈아, 우리 지혁이 형, 아니, 내 오빠를 위해서라도 우리 이러면 안 돼. 내가 너 지킬게. 아니, 우리 가족들 다 내가 지킬게. 이수빈은 이지혁의 병명을 모르고 있었기에 박성재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빠가 왜요? 오빠는 지금 출장 갔다 와서 일하느라 바쁜데 왜 갑자기 오빠 핑계를 대요? 박성재는 이지혁과의 약속 때문에 차마 병명을 말할 수 없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신 그는 수빈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눈물로 호소했는데요. 지금은 말해줄 수 없지만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알게 되면 나를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지금은 내 옆에 있어줘. 네가 없으면 나 지혁이 형 마지막까지 지켜줄 자신이 없어. 박성재의 진심 어린 눈물에 이수빈의 마음도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수빈 역시 박성재를 잊은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 길로 이지혁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홀로 심장을 움켜쥐고 고통을 견디며 업무 서류를 정리하던 이지혁이 있었는데요. 동생 수빈과 친구 성재가 손을 맞잡고 들어오는 모습을 본 이지혁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안도 섞인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 나 수빈이 다시 데려왔어. 형이 반대해도 나 이제 안 물러나. 박성재의 선전포고에
이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반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반대를 해. 성재야, 고맙다. 우리 수빈이 잘 부탁해. 이지혁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수빈은 오빠의 창백한 안색에 오빠,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라며 다가갔지만 이지혁은 일부러 잠을 좀 못 자서 그래. 너희 둘 화해했으면 가서 밥이나 먹어라며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박성재는 그런 이지혁의 뒷모습을 보며 수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이지혁이 혼자 짊어지려는 죽음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나누기 위해 그는 이수빈과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지키기로 결심한 것이죠. 수빈은 영문도 모른 채 오빠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슬픔에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곁을 지켜주는 박성재의 온기 덕분에 다시 용기를 내어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단순히 연인의 화해를 넘어 무너져가는 이지혁의 주변을 지탱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생겼음을 의미했습니다. 박성재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혁아, 걱정 마. 네 동생 수빈이는 내가 목숨 걸고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너 절대 혼자 가게 안 둔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을 지켜보는 고성이의 시선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호텔방에서 이 소식을 접한 고성이는 이지혁 동생이랑 내 아들이 다시 만나? 절대 안 되지. 내가 망했는데 너희들만 웃어? 라며 또 다른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는데요. 사랑으로 뭉친 박성재와 이수빈이 고성이의 마지막 발악을 어떻게 막아낼지, 그리고 이지혁의 비밀이 언제쯤 수빈에게 알려질까요? 박성재는 수빈을 집에 바래다 주며 이마에 짧게 입을 맞췄습니다. 수빈아, 내일부터는 어떤 풍파가 와도 내 손 놓지 마. 알았지? 수빈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재회는 곧 닥쳐올 이지혁의 위기 앞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게 당신이 숨기려 했던 진짜 얼굴입니까? 고필순 씨, 아니 내 아내였던 고성의 사모님. 박진석 회장의 서재. 공기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고성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금고 속 파일들이 낱낱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이 서류들을 박 회장의 손에 직접 쥐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이상철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수십 년간 고성이의 악행을 지켜보며 모아온 증거들과 그녀가 전 남편의 죽음을 방치하고 재산을 가로챘던 결정적 서류들을 모두 공개해버린 것이었죠. 이상철의 눈에는 복수심이 아닌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소시민의 숭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속여 결혼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지은호가 고성이의 친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녀를 철저히 도구로 이용해왔다는 점에 인간적인 환멸을 느낀 것이죠. 박진석은 서재 구석에 초라하게 서 있던 고성이를 향해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당신은 괴물이야. 내 아들 성재를 이런 추악한 피 밑에서 키우게 했다는 게 내 평생의 수치다. 고성이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보며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수치? 박진석, 당신은 얼마나 깨끗한데 내가 가져온 그 돈으로 지금의 그룹 일구는데 보탰던 거 잊었어? 당신도 내 과거 조금은 짐작하고 있었잖아. 그저 당신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눈 감아준 거 아니냐고. 고성이의 마지막 발악에 박진석의 얼굴은 분노로 검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는데요. 이 여자 당장 경찰에 넘겨. 33년 전 남편 사고 재수사 요청하고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장 바로 접수해. 단 1원도 이 집에서 못 가지고 나가게 해. 경찰들이 서재로 들이닥쳐 고성이의 팔에 수갑을 채우는 순간 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지은호를 저주했습니다. 지은호, 네가 이긴 것 같지? 내가 무너지면 너랑 이지혁도 끝이야. 박 회장이 네 아버지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면 너희는 절대로 같이 못 살아. 고성이는 마지막까지 지은호와 이지혁의 가슴에 독 묻은 화살을 쏘아 올리고는 끌려나갔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는데요. 그 역시 과거에 묻어둔 자신만의 그림자가 있었기에 고성이의 저주 섞인 폭로는 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이지혁의 사무실. 서류를 정리하던 이지혁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심장의 통증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한마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는데요. 은호야, 미안해. 지역은 멀어지는 의식 속에서 지은호의 이름을 나직이 은조렸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박성재가 달려와 쓰러진 이지역을 발견했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형, 이지혁, 정신 차려. 야, 구급차 불러, 빨리. 박성재의 절규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졌고 소식을 들은 지은호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이지혁의 손을 꼭 잡은 지은호는 오열하며 소리쳤습니다. 대표님, 안 돼요. 나한테 할 말 많잖아요. 이렇게 가면 나 진짜 용서 안 해. 지은호는 지혁이 자신을 밀어냈던 이유가 미움이 아니라 죽음을 앞둔 배려였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응급실의 붉은 경고등이 요란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수술실로 들어가는 이지혁의 모습과 그 앞에서 무너진 지은호, 그리고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앉아 여전히 살기 어린 눈을 빛내는 고성희의 교차 장면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은 병원 복도 한편에서 이상철과 마주섰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며 앞으로 닥쳐올 또 다른 진실의 폭풍을 예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참혹한 대가와 그 속에서 피어난 가혹한 운명, 모든 인물이 파국과 회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때 과연 이지혁은 기적적으로 심장이식을 받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성희가 던진 박 회장의 비밀은 지은호와 이지혁의 사랑을 완전히 박살내고 말까요?